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라는 걸 채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명은 야당이 그동안 으름장을 놓긴 했습니다만 2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 정치권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소식을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누구고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또 누굽니까? 일단 5명이 남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박양호 문광부 장관 후보자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넘어왔고요. 박양호 문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해서 2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내용으로 보면은 뭐 적격 부적격 이런 내용들이 엇갈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이제 청와대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철 통일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한 명이 진영 행안부 장관 이렇게 3명에 대해서는 아직 넘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이 5명 모두에 대해서 임명을,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열흘 이내로 요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일 날 지금 방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도 한 닷새 정도 여유를 주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10일 날 떠나게 되고요. 9일 날 국무회의가 있고 8일 날 임명장을 주게 되려고 그러면 한 7일까지는 닷새 동안 말미를 주면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김현철 통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이제 국회가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 8명 정도가 장관급 인사, 8명 정도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럴 경우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격 부적격으로 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상당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청문회가 이루어졌지만은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는 인사청문회의 원조격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관 임명의 경우에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채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정적 부담감은 있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5명에 대해서는 뭐 2명은 이제 보고서 채택이 됐으니까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미 전에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내일 아마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나름대로 그런 변동적 요소가 있겠지만은 큰 틀 속에서 보면 대통령이 분명히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2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나온 청와대 이야기 종합해 보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2명에 대해서는 먼저 임명을 하고 오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3명의 장관 후보자는 한 7일쯤까지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8일쯤 임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오늘 브리핑 내용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공세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김현철, 박영선 2명의 후보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은 더더욱 가파른 대축면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 뭐 김현철과 이제 박영선 후보는 뭐 이제 야당이 처음부터 제1야당이 한국당이
아주 타겟으로 설정을 했던 후보들이었잖아요. 물론 7명 다 이제 강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얘기하고 싶었던 건 김현철, 박영선 두 후보자였는데 바로 그런 거에 역으로 본다면 이 정권의 입장에서 봐도 김현철 후보와 이제 박영선 후보는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후보들에 비해서 박양우 후보나 문성영 후보 이제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어떤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박영선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계속 얘기해왔던 분이고 또 여당의 중진이고 김현철 후보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강행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야 간에 특히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이 강대강 대치는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내일 이제 4.3 보궐선거가 어떤 결과를 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전 여당, 야당이 가파르게 대치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영선 장관 후보자, 김현철 장관 후보자의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나경원, 김관영 두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김현철 포기는 바로 이 정권의 대북 정책 포기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문회장을 본인 저격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린 박영선 후보자는 또한 이 필사적으로 아마 이 총선 관리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박영선, 김현철 반드시 지명 철회해 주십시오. 아프겠지만 이제라도 중기를 뿌리채 드러내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화근이 되고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자진 사퇴도 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 명이 자진 사퇴하고 한 명이 지명 철회.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있었던 일이죠.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없어졌고요. 자진 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로.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연 이틀에 걸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놓고서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 문제와 관련한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임광규 의원이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저거는 어제 브리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국, 조현옥 두 수석에 대한 경질로는 청와대 내에서 나오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건데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게 없는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한 조치도 없는 거다. 그럼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냐. 그리고 지난해와 같은 부실 검증으로 문제됐는데 시스템상에서 걸러낼 만한 것은 다 걸러냈다. 그래서 실수가 있어서 흠결을 못 잡아낸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포르쉐 이야기라든가 벤츠 이야기들 미국에서 외국 차를 타고 3천만 원 정도 하는 3,500만 원 정도 하는 포르쉐 벤츠 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보도가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는 포르쉐를 타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닌데 기자들이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 내가 말했던 것은 미국에서 외국 차를 타는, 한국에서 외국 차를 타는 것이라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니냐.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외국 차를 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포르쉐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비싼 가격이지만은 미국에서 알고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차량 가격을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말이죠. 지난 3월 31일에 조동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상당히 청와대가 낮은 자세를 보이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이번 인사검증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보면은
하루 만에 청와대 기류가 바뀐 듯한 느낌이 강해요. 특히 가장 초점을 맞추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 중에 도대체 조국, 조현옥 인사검증 라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냥 잘못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을 해줘야 청와대에서 논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이건 대단히 공세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2명이 낙마했잖아요. 그 이후에 5명 모두를 임명하겠다는 생각은 굳힌 것 같고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아마 그 기류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윤두한 수석이 저런 얘기를 한 건 아마 청와대 내부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했겠죠.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전 저렇게 말하는 게 과연 그 정치적 감수성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포르쉐 얘기는 뭐 그 자체로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가격 자체가 비싸냐 싸냐 문제는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포르쉐 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었어요. 이번에 나온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3,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포르쉐 뭐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학부든 석사과정이든 저는 그런 경우가 안 많을 것 같은데요.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그 포르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1가구 3주택이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검증 기준에 크게 부합한다 다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얘기가 어떤 정부적 판단 영역의 문제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그 어떤 기준과 잣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그 정권 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의 생각에 조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좀 논리가 좀 비약해서 야당이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당이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발언하는 게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도한 수석이 저는 너무 조금 발언 자체가 국민 눈높이도 역시 맞지 않고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윤도한 수석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 더 네네. 뭐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이죠. 아들의 호화 유학이다.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유학 비용을 어떻게 대줬느냐라고 했더니 전세금을 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부분도 준비를 할까 싶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했다는 게 잘못인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그 대답을 했다는 게 잘못인 건지 이게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네네.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 8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을 때는 딱 2가지입니다. 탈권위와 소통이거든요. 이 2가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탈권위가 아니라 아주 권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소통이 아니라 우리 수석은 신문을 언론을 안 보시나 보죠. 자, 2005년도 5월 달에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낙마를 했습니다. 3일 만에. 그러자 박정규 민정수석하고 정찬영 인사수석이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예. 2009년도죠. 다 MB 시절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정동기 민정수석이 천성강 검사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정부를 포함해서 참여정부 내에서도 인사 실패와 관련돼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또 하나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는 뭐였었냐면 윤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전문성을 하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검증은 부실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에 대한 그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특히 홍보수석은 그동안 모습도 거의 보여내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쑥 나와서 하는 것이 전혀 국민 정서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 검증에 대한 실패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는 민정수석이 평균 1년 넘은 민정수석 거의 없습니다. 조국 수석이 2년 했다는 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됐다고. 이거는 민정수석을 위해서도 민정이란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민의 뜻을 살핀다는 게 민정이에요. 예. 그러면 국민의 뜻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처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국 수석한테도 좋고 현 정부한테도 좋고 집권당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이제 과거 정부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능력이 뛰어나면서 도덕성까지 갖춘 분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다. 국민 정서와 업무 역량, 능력, 이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과연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장관 임명할 때마다 어떤 목소리들을 내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이것이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똑같아도 참 똑같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면에서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7대 인사 배제 원칙, 이거 대단히 의미를 강조했는데 지금 윤도한 소통수석 입에서는 7대 인사 배제 원칙도 재논의해봐야 된 것 같다. 사견을 전제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윤도한 수석이 3,500만 원짜리 차를 포르쉐를 탄다. 미국에서 외제차를 타는 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 것까지를 그걸 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까지를 민정수석이라든가 인사수석에서 검증 라인에서 그런 것까지 검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시스템 상에서는. 그래서 7대 안 되는 그런 원칙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봐 이제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별개로 국민들의 감정으로 이 감성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지라도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집이 3채라든가 4채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위장 전입 문제라든가 또는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기부 장관하고는 또 다른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대 이 원칙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큰 틀만 정해놨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원칙을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되고 또 교육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 표절이라든가 자녀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갖다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이런 원칙들을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7대 인사 배제 원칙이 2017년 11월 22일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6개월 반년 뒤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7대 인사 배제 원칙이 무엇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대충 짐작을 하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시점입니다. 시점. 가령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을 한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시점이 2005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위장 전입한 사람은 인사검증 차원에서 그것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가령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영구 부정행위도 마찬가지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이전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에서는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은, 언론은 그 인사배제 원칙과 상관없이 위장전입이나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 또 투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시기와 상관없이 보도를 하고 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분노하게 된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노하고 그러면 7대 인사 배제 원칙이 어떤 면에서는 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 그렇죠. 자기적질수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그걸 우리 다 인정하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치명적 도덕적 결점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딱 고용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총괄하고 있는 장관이 전 다주택 갖고 편법적으로 증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되는데
또 나가서 2005년도 이후에 위장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자기적이다는 부분도 있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인사 철학의 부재, 검증 부재, 책임 부재, 이것이 그냥 같이 집중돼서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는 청와대 수석은 국민들 정서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을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자꾸만 받는다는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요, 정조 때 그때 남이는 굉장히 추락했었던 예. 28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28명이 모두 다 통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촘촘하게 하나씩 검증하니까 이 28명 전혀 우리 지금도 비주류의 28명을 갖다 놨는데도 한 명도 낙오 없이 됐다는 그 유명한 그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촘촘히 검증을 한다 그러면 누가 국민들이 비판하겠습니까? 자꾸만 부실 검증하고 책임 안 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철학의 부재까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인사 철학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젠 더 이상 진보나 보수나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됐고, 오로지 국가 발전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서 사람들을 함께 추천하고 또 그렇게 논의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좋습니다.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은 없다라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 민정수석, 박지원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시키고 조현옥 인사수석은 경질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문책하는 것을 현 청와대는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강경하게 부인을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을 경질하게 되면은 야당의 공세에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자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 여러 가지 그 국회 내에서의 여러 이제 입법 투쟁이라든지 이른바 정치 현안에서 계속 밀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국 주도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문법이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만약에 타협을 한다면은 조국 수석을 그렇게 사수하고 싶다면, 현실도 인정해야 된다면, 그 아까 박지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조현옥 수석도 인사수석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조 수석을 경질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역발상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야당의 주장을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심이 또 이 지금 인사청문 후보들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상당 부분 제1야당의 요구나 야당들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읍참마속으로 그런 경지를 받아들이면서 역으로 개혁의 동력을 더 살릴 수도 있지 않나. 우리 이렇게 다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다 받아들였다. 그 대신 한국당이 얘기한 여러 가지 수구적인 발언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 이런 거 당신들도 시정해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제 그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대단히 지금 안 좋잖아요,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서 개혁 동력도 떨어진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진짜 개혁 부실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자꾸만 과거의 정치 문법에 그대로 매여 있는지. 조국 수석 하나, 아니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2년 했으면 오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책임이 있는 것만 분명한 거잖아요. 민심이 하나의 집단 지성의 발현이거든요. 받아들이고 또 세게 칠 수 있고 개혁을. 네. 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 과거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묶여 있는지.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 청와대 내부에서 혹시 사의를 표명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2명을 지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촛불 정부의 상징처럼 돼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을 직접,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을 직접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두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금 조국 수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국 수석을 야당의 요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내치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대통령에게 날라오는 거는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청와대로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요구가 과연
공세가 민심이냐 이거를 또 판단하게 될 거고요.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추진과 신설 추진과 그다음에 검경 인사권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정가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조국 수석이 아마도 부산 쪽이나 어디 쪽에서 출마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야당의 공세에 의해서 밀려나는 모양새를 주는 것은 다음 출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검증 라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얘기가 없다. 왜 얘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정치권에서 나왔던 말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좀 속도감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 라인 문책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를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내부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께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사검증 라인 문책에 대한 야당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결국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도 매우 큰 유감인데 이번 개각 논란에 대해서 무척 억울하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 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던 바른미래당의 그간의 충고를 진작 받아들이셨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시 경질을 해야 합니다. 야당의 요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중도 하차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청와대는 국민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사 또 장관 청문회 끝나고 말이죠. 죄송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조금 임정석 예. 전 실장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또 정무수석은 굉장히 다선의 중진 의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무적 판단을 잘할 거라고 봤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의아스럽다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한 거 조금 첨언하면 예.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학습 효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2년 4개월 했습니다. 처음 1년 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학습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자기가 판단을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작용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나름대로 경질을 하고 또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중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그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정수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른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또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 교수님 저는 지적을 했는데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제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2명 중에 1명 인사수석은 경질하고 조국 수석은 괜찮다고 얘기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똑같이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같이 져야 되는 것이지 인사수석 하나만 잘라놓고 나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는 항상 누차 강조 청와대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가야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는 조국 수석도 거기에 이제 걸맞는 나름대로의 그런 처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처음 한 번 이렇게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임명을 하게 돼서 좀 유감입니다. 인사 때문에 좀 이제 진통을 겪었는데, 저는 대통령과 그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해서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또 생각이 다른 것이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하고는 좀 컨셉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출범 초창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했을 때 했던 이야기, 저 당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이 다 기우였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상당히 정략적인 관점에서의 공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동시에 언론이나 또 야당 의원들, 또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그런 장관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하면 야당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직접 국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